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 2학기 한국 근현대사 보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린트 50번 프린트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개념 보충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여름방학 끝나고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이 좀 가물가물하실 건데, 우리 오늘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개념의 뼈대를 다시 한번 세우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학기 중반부터 선생님과 계속해서 일제강점기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자, 일제강점기는 공부할 때 일정한 틀이 있다,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네,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네, 시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 이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시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일제강점기는 시기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죠.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 40년대, 이렇게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죠? 시기별로 뭐가 변한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본의 식민통치가 변한다 라는 게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새로운 내용 배우면은 제일 먼저 뭘 파악하라? 시기를 파악해라. 내가 지금 이 배우는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시기 파악하고,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그 해당하는 시기,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해당 시기 일본의 식민지배 방법을 정치와 경제로 나눠봐야 돼요. 자, 그러면요, 그 시기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했는가 봤으면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네, 그 시기 그러한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식민 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그 시기에 어떻게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는가, 우리의 저항, 독립운동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나눠봐야 되죠? 네, 지역별로, 국내, 국외로 나누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시기가 끝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시기 넘어가야겠지. 자, 시기가 바뀐다는 건 뭐가 변한다? 일본의 식민지배 방법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쭉 우리를 다스리면 되지. 왜 일본은 이렇게 시기별로 다른 통치 방법을 적용을 했느냐? 왜 통치 방법이 바뀌느냐? 이건 세계사적인 국제정세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틀에 맞추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뭘 파악하라? 시기를 파악해라. 우리 맨 처음에 어느 시기 봤죠? 네, 1910년대를 공부했죠. 자, 1910년대라는 시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나요? 자, 정치적으로는 무슨 통치? 네,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던 무단 통치였죠.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직결처분령, 태형령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는요? 네, 기안부 신고제와 증거주의의 원칙 아래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서 일본 이주민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회사를 만들 거라면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라 허가지로 운영되던 회사령, 이 회사령은 조선과 일본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었죠. 그죠? 자, 이래서 1910년대라는 시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다?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 이렇게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910년대라는 시기, 이러한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식민 지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나요? 국내에서는 무단 통치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하던 비밀 결사, 임병찬이 복벽주의의 이념으로 만든 독립의군부, 박상진이 공화정의 이념으로 만든 대한광복회, 이런 대표적인 비밀결사 단체들이 있었죠. 이거 이외에도 자립단, 기성단, 송죽회, 조선국민회 등등 다양한 비밀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외에서는요, 이제 막 해외로 건너간 거잖아요. 처음부터 막 독립운동 할 수 없잖아. 뭐 해야 돼?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 독립운동의 베이스 캠프, 근거지, 기지를 만드는 작업을 했죠.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국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봤어요? 그거 공부할 때 지역, 단체, 학교, 군대, 무장투쟁이 중심이 되던 만주, 연해주, 또 그 만주는 서간도, 북간도, 이래서 무장투쟁이 중심이 되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외교론이 중심이 되는 상하이와 미국 지방,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가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1910년대 일본이 우리를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했느냐? 무단 통치,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그리고 그 시기 그러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런 10년대가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 20년대로 넘어가야 돼. 자, 시기가 바뀐다는 건 뭐가 변한다는 거죠? 일본의 식민 지배가 변한다는 거거든. 왜 변하느냐? 10년대에서 20년대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하죠.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건 뭐였죠? 본질은 승전국들이 전쟁에 진 나라, 패전국의 식민지를 빼앗기 위한 논리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 민족 자결주의는 승전국의 식민지엔 적용이 안 되고 패전국의 식민지만 적용이 됐었잖아요. 자, 아무튼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 몰랐으니까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일으키죠. 가장 컸던 독립운동 바로 전국적 전계층 전 국민이 참여한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세계대전, 민족 자결주의, 3.1운동 이걸로 인해서 일본이 통치 방법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20년대에 일본은 그래서 그다음 20년 넘어가는 거고요. 이 1920년대라는 시기 일본은 우리 민족 어떻게 지배했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무단 통치가 아닌 문화 통치. 단순히 힘만으로는 조선인들을 지배할 수가 없구나. 민족 분열과 이간책 문화 통치를 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요. 무슨 계획? 산미 증식 계획. 자, 산미 증식 계획은 쌀 생산량을 늘려주는 거야. 누가 누구의? 일본이 우리 조선의 쌀 생산량을 증가시켜준다는 거예요. 왜요?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니까 승전국의 식민지인 우리 조선에게는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어쨌건 일본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을 산업과 공업에 투자해서 일본은 192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국가, 공업국가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농촌이 피폐해지고 식량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조선의 식량 생산만으로는 일본에서 부족한 그 식량이 커버가 안 되니까 조선의 식량 생산량을 늘려서라도 산미를 증식시켜서라도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기지로 삼아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산미 증식 계획이었죠.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20년대 일본이 막 자본 산업화 공업화되고 성장을 했어. 이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넘어가게 해야겠죠. 그죠? 1910년대까지만 해도 아직 일본의 본토 개발이 안 끝나서 회사령이란 명목으로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제한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성장한 산업화 공업화로 성장한 일본의 독점적 대기업들이 조선으로 편하게 진출해서 편하게 회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뭘 폐지했죠? 회사령을 폐지했죠.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죠. 관세도 폐지되고. 자, 그래서 1920년대 일본은 정치적으로 무슨 통치? 문화 통치.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과 회사령 폐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20년대 그러한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식민 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나요? 일단 국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오죠. 무슨 주의? 실력을 중시하던 민족주의와 평등을 중시하던 사회주의.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민족주의는 실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독립운동했죠? 실력 양성 운동. 교육에서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산업에서 물산 장려운동, 그리고 농촌계몽운동도 펼쳤죠. 신문사들과 협업을 맺어서 주로 문맹퇴치에 집중을 하는데 조선일보와 함께한 문자 보급운동,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그리고 동아일보랑 함께했던 브나로드 운동,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구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 나왔던 구호는 뭐예요? 한민족 1천만에 한 사람의 1원씩. 물산 장려운동은요?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는요, 평등을 강조한다고 했죠. 누구의 평등? 노동자 농민의 평등. 계급 해방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주 자본과 일본을 잡아쫓자라는 폭력과 투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노동 농민 운동에 뛰어드는데 192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생존권 투쟁에 집중을 했다면 30년대 40년대 넘어가면은 정치적인 항일투쟁을 진행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근데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던 민족주의, 사회주의 위기를 맞이하죠. 사회주의는 왜 위기를 맞이하죠?
일본의 치안유지법, 20년대를 상징하는 법이죠. 천황제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다 잡아들이는 법이었는데, 어쨌건 이 치안유지법으로 일본이 사회주의자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어떻게 위기에 빠지죠? 민족주의는 일본이 문화통치의 본질, 이간책으로 접근하잖아. 그래서 민족주의에서 배신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타협적 민족주의야. 말 그대로 일본과 타협하자. 지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 받고 있다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자치나 하자라고 말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다른 말로 자치론자, 기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배신자들의 등장으로 남아있던 자존심 박혀있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젖터지면서 위기를 맞이한 사회주의와 일본의 이간질로 배신자들이 등장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들 사이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치는 민족유일당운동, 좌우 합작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는 이 민족유일당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죠. 그죠? 그리고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민족유일당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조선 민흥회가 만들어지고 정오의 선언이 발표되고, 그리고 신간회, 좌합작 운동 단체인 신간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신간회가 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런 것들 공부했어요. 그 외에도 조선형평사, 조선청년총동맹, 근우회 이런 것들, 소년운동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게 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이에요. 그럼 국외에서는요? 1910년대에 열심히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했죠.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현과 극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내용을 전개했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3부의 성립, 미스야 협정, 3부의 통합운동,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틀만 좀 잘 넣어두시면 돼요. 네, 일단 일제강점기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파악해? 시기를 파악해.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시기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느냐, 정치 경제적으로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 시기 그러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국내 국외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느냐, 그리고 시기가 변할 때 일본의 통치 방법이 변화하는 이유를 이 국제정세랑 연결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 틀을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넣는 건 조금 복습하면 다시 떠올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번 시간 50번 프린트 의열투쟁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프린트에서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의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바로 여기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두 번째 단부터 얘기했네요. 자, 우리가 50번 프린트에서 여러분들 크게 두 개의 독립운동 단체를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의열단, 그 다음이 한인애국단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내용을 볼 건데요. 의열단과 여러분 한인애국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요, 이 두 단체는 모두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한 단체냐? 의열투쟁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한 단체들이에요. 의열투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약간 영화 밀정이나 암살에서 보시면 독립운동가들이 비밀 첩보요원처럼 딱 국내에 침투해서 일본의 식민통치 기관을 빵 하고 터뜨리고 일본의 주요 요인들을 탁 암살하는 그런 이제 비밀 첩보스러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의열투쟁, 폭탄 빵 이렇게 터뜨리면서 일본을 응징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열투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의열단에 대해 볼 건데요. 이 의열단은 조직의 이름의 뜻부터 알아야 돼요. 바로 정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 이름이 참 순수하죠. 그러면 무엇을 위한 정의로운 일이죠? 네, 독립을 위한 정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이 의열단은 누가 만들었느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사람입니다.
김원봉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동료들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을 합니다. 근데 김원봉 이 사람 여러분에게는 그래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 씨, 밀정에서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이 이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에요. 근데 이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2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젊음의 패기는 넘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할까 하는 그 독립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지식과 그런 지혜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무언가 모르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변에 경험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김원봉은 그렇게 했어요. 김원봉이 누구를 찾아가냐? 바로 신채호.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독사실론 기억나세요?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삼아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우리 민족주의 사학의 토대를 세웠던 대한매일 신보에 연재되었던 그 민족주의 사학의 토대 독사실론, 그 독사실론을 쓴 분이 신채호예요. 그러니까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자인 동시에 독립운동가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가서 김원봉이 부탁을 한 거지. 선생님, 이번에 저와 저희 동지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이 나라의 독립의 보탬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와 동지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신채호가 글을 한 편 써줍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 되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이에요. 이 조선혁명선언은 모든 의열단 멤버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었어. 그 의열단은 항상 이 조선혁명선언을 복사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에 어떤 글을 써주었느냐? 조선혁명선언은 이런 거야. 너희가 진정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금지사항, 그리고 이렇게 활동해야 한다 라는 길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글이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선혁명선언에 글이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라는 방향 설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조선혁명선언에서 무엇을 금지했는지, 너희가 진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뭘 금지시켰냐? 첫 번째로 외교론입니다. 왜 외교론을 안 된다고 했느냐? 신채호 선생님 생각인 거예요. 외교론이라는 건 결국 나라의 독립을 자신들의 힘이 아닌 외국에게, 다른 나라에게 구걸하고 애걸하고 부탁해서 독립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자신의 독립을 다른 나라에게 부탁해서 얻을 수 있느냐? 외교론 안 된다. 그리고 또 뭐도 비판했느냐? 실력 양성론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력 양성,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의 힘을 기르자, 실력을 기르자는 거죠. 신채호 선생님이 이걸 왜 비판했냐면은, 우리가 실력을 기르자는, 이 실력 양성론이라는 거네, 결국 우리가 독립을 할 만큼 충분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건데, 얼마나 힘을 기르면 충분한 거냐, 그 힘을 언제까지 기를 거냐. 결국 실력 양성론이라는 건 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힘을 길러서 독립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래서 준비론이라고 불렀거든요. 언제 그 준비가 끝나냐 이거죠. 우리가 한 발짝 앞서 나가면 일본은 가만히 있나요? 우리가 실력을 한 발자국 키워내면 일본은 같은 시간에 10걸음 100걸음은 앞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 양성론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독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뭐도 비판했느냐? 언급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자치론을 비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자치나 하자는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이 조선혁명선언에서 신채호 선생님은 외교, 준비론, 실력 양성론, 자치론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조선의 2천만 민중들이 모두 직접 폭력을 통해 일본과 싸워야 한다. 민중들이 직접 폭력을 통해서 일본과 싸워야 한다라는 이 민중직접 폭력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의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조선선 자체가 의열단 문제가 나올 때, 의열단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올 때 그 자료에서 여러분이 이걸 의열단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포장지로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럼 이 조선혁명 선언 사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나올 때는 사료랑 같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자, 조선혁명 선언 처음에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를 비판했죠? 네, 외교론과 준비론을 비판을 했죠. 자, 이거 볼게요. 이대로 이게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 이런 게 네모 뚫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외교론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첫째는 외교론이니 청원서나 여러 나라 공간에 던지며 탄원서나 일본 정부에 보내어 국세의 약함을 애걸하여 국가의 존망, 민족 사활의 대문제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처분으로 결정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외교론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둘째는 뭐래요? 준비론이니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 양방면으로 구박을 주어서 경제가 날로 곤란하고 생산 기간이 전부 박탈돼서 입고 먹을 방법이 단절됐는데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 발전하고 교육을 확장하고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에 못하네요. 미안합니다. 100분의 1이 아니죠. 10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기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실력 양성돼서 준비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민중들이 직접 폭력을 통해 일본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나오죠.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일본을 타도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키워드 외교, 준비, 민중, 폭력 이런 거 네모칸 틀어가지고 나와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조선혁명 선언에 대한 보충 설명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실어놨으니까 이 두 개도 같이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재원 선생님의 조선혁명 선언 굉장히 파격적인 글인데 이 신재원 선생님이 조선혁명 선언에서 보여주는 이런 사상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이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재원 선생님이 이 조선혁명을 써주던 때가 1923년, 이때가 언제냐면은 임시정부의 침체기를 불러일으킨 사건, 국민대표회의가 열릴 때예요. 기억나나요?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한 단체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하겠다는 거였죠? 네, 외교론이었죠. 그래서 위치도 상하이에 두었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이 외교론은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가뜩이나 이 외교론에 중점을 뒀는데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거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 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고,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여러분들 임시정부 답이 없다, 없애고 새로 만들자, 창조파, 아니다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내용물만 바꾸자, 개조파, 그리고 현상 유지하자, 고수파, 이렇게 나누게 된다고 했죠. 이 중에서 신지영 선생님이 바로 이 창조파의 대표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정부 조직 필요 없다, 우리 민중들이 다 함께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신지영 선생님은 민족주의 사학자인 동시에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에 기반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어요. 이 국민대표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원봉에게 이걸 써준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신지영 선생님의 무정부주의적인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조선혁명 선언에 기반해서 활동했던 의열단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 활동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당연히 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조선혁명 선언에 근거해서 무정부주의에 기반한 개별적인 의열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분들의 활동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이분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야. 그냥 민간인이건 뭐 군인이건 안 가리고 막 죽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타깃을 명확해요. 우리가 파괴할 곳은 어디다? 일본의 식민통치 기관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단할 대상은 누구다? 일본의 고위관리와 친일파이다. 이렇게 파괴하고 처단할 대상을 명확히 규정을 합니다. 이거를 뭐 5파괴, 7가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의열단의 5파괴, 7가살 해서 5가지 파괴 대상, 7가지 암살 대상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타겟을 정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 의열단의 목적이 뭘까요? 왜 일본의 식민통치기관과 일본의 고위를 남발하죠? 이걸 통해 뭘 얻고 싶은 거죠? 일본에게 뭘 심어주고 싶은 거야? 공포. 우리가 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다가,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상이 잠깐 끊겼어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겠죠? 네, 의열단의 목표. 의열단은 일본의 식민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고위관리란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런 목적을 통해서 의열단은 일본에게 뭘 심어주고 싶은 거야? 공포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조선 식민지배 하다가 다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해서 식민통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사상 기반이 뭐예요? 조선혁명 선언이잖아. 조선혁명 선언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민중들이 직접 폭력 투쟁에 나서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여러분 일본과 싸웁시다, 폭탄 드세요, 이런 사람들이 싸울 수 있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의열단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활동을 보여준 다음에 이 의열단원들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이걸 보고 용기를 얻은 우리 민중들이 직접 일본과 싸우도록 직접 봉기를 유도하는 게 그런 의열단원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의열단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옆에 이 지도사진에 당시 의열단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로도 보시고 여기 글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재혁은 어디를 공격했다? 부산경찰서, 선생님의 고향이죠. 그리고 최수봉은 그 부산 바로 옆에 있는 밀양경찰서를 공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익상부터는 스케일이 커지는데요. 김익상은 어디를 공격했냐? 일본의 식민통치 기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식민통치의 최고 기구가 바로 어디죠? 바로 조선총독부죠. 김익상은 조선총독부를 공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상옥은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당시 서울 종로에 이제 일본이 만든 종로경찰서가 있었어요. 이 종로경찰서는 독립운동가들에게 공포의 상징입니다. 이게 되게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이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종로경찰서에 들어가면 시체가 되어 나오던가 장애인이 돼서 나오던가 둘 중 하나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가들에게 공포의 상징이었는데요. 이 김상옥이 이 종로경찰서를 빵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추격해오는 이 수백 명의 일본 경찰들과 이 종로 시내에서 추격전, 시가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김상옥 의사께서는 쌍권총의 달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추격하는 일본 경찰들을 오히려 수십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하지만 싸우다 보니 뭐가 떨어지죠? 총알이 떨어진 거야. 마지막 한 발의 총알만이 남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고 자결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곳이 그 종로 시내고요. 이분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비가 있어요. 어디 있냐? 여러분이 지하철 4호선 타고 해화역을 내리시면 대학로 소극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연극을 볼 수 있는 막 극장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해화역 출구에 나가면 대학로 소극장 그쪽으로 나가면은 마로니에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 그 마로니에 공원에 김상옥 의사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나중에 연극 보러 가실 때 연극만 보지 마시고 이 마로니에 공원에 한번 가서 김상옥 의사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김지섭은 일본 왕이 머무르는 일본 왕궁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석준은 어디로 공격하느냐? 1910년대 일본이 시행한 토지조사법 기억나죠 여러분들? 기한부 신고제와 증거주의 원칙 아래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서 일본인에게 나누어준 그 토지조사법, 그 토지조사법을 진행한 기구가 바로 어디였죠? 네, 만들어진 건 이미 한일병합 이전에 대한시설강령에 의거해 만들어진 동양척식주식회사, 얘가 중심이 되어서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관리해주는 조선식산은행, 이 두 곳을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밀정 아시나요? 의열단의 그 삶을 다룬 영화 밀정에 보시면 그 마지막 장면이 송강호 씨가 그 웬 교복 입은 학생한테 도시락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교복 입은 학생이 그 도시락을 자전거에다가 매달고 웬 건물로 들어가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나요. 이 교복 입은 학생이 바로 나석주야. 학생으로 위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을 들고 들어가는 건물이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보시면은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열단원들이 각각 어디를 공격했느냐 하는 이분들의 활동은 여러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나올 때 보통 의열단 문제가 가장 스탠다드하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죠.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단체에 대한 내용
활동 내용으로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이러고 이제 의열단임을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포장지 자료가 나온단 말이야. 조선혁명 선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일반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 이거 의열단이구나 라고 파악을 했어. 그럼 이제 보기에 뭐 김익상이 어디를, 김성옥이 어디를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김익상이 종로경찰서를, 김상옥이 조선총독부를 이렇게 바꿔 나오면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으면 이걸 풀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열단 활동 내용은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의열단 멤버의 활동을 이게 문제 나올 때 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함정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의열투쟁이랑 헷갈리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의열투쟁을 지금 이제 언제 배웠냐면은 총 3번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구한말, 대한제국 말기에 의열투쟁이 있었죠. 대한제국 말기. 뭐 있었죠? 장인환과 전명훈이 누구를 암살했죠? 우리나라의 1차 한일협약의 결과 우리나라에 파견된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암살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시도했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고, 나철과 오기호는 을사오적을 암살하려고 했고, 이렇게 대한제국 말기에 장인환, 전명훈, 나철, 오기호, 이재명, 안중근 이런 이제 분들 대한제국 말기에 있었던 의열투쟁 또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이 의열단의 의열투쟁,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공부할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이렇게 서로가 서로 막 콜라보 돼가지고 섞여 나오기도 하거든요. 특히 한인애국단이랑 의열단은 되게 콜라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의열투쟁은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의열단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지만 의열단 멤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열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신데, 첫 번째는 강우규 의사입니다. 이분은 1920년대 문화통치를 위해 우리나라에 부임한 조선의 2대 총독 이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비록 안타깝게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이 강우규 의사가 이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려고 시도할 당시에 연세가 무려 65세입니다. 그 시대에 65세면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한 90살, 100살 가까이 된다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노익장을 과시한 거죠. 자, 그리고 조명아, 이분은 타이완에 있는 일본 왕족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왜 타이완이냐 갑자기 기억하실 거예요. 청일전쟁으로 여러분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어디를 얻었죠? 요동반도랑 타이완을 얻었죠. 이 요동반도야 이제 러시아가 중심이 된 러프독 3국의 간섭으로 반환을 했지만 타이완은 그때부터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청일전쟁 이후에 바로 우리보다 먼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 타이완에 온 일본 왕족을 제거하려고 시도했고, 이거는 성공을 합니다. 이건 성공을 해요. 다만 이분들은 의열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신 거다 해서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진에도 제가 표시해놨죠. 강우규 의사와 조명아 의사.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많아요 쌤. 왜 이렇게 많아? 김익상, 김상호, 김재범, 나석주 너무 많아 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 자 봐봐요. 이 의열단원들이 공격한 곳이 다 어떤 곳이죠? 하나같이 일본의 핵심적인 통치 기구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구를 파괴하는 거 당연히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분들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본의 핵심 기구를 공격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얘들아 99%가 아니에요. 100%야. 애초에 죽음을 전제로 깔고 하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진 봐봐요. 당시 의열단원들의 사진 보시면 다들 굉장히 젊고요. 또 입은 옷이 어때요? 다 멋진 양복을 입고 있죠. 뭐 이런 거 보고서 야씨 의열단원들 독립군들 돈 많았나 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시 의열단원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외국인이 쓴 글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밝음과 어두움이 기묘하게 혼합된 것이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마음껏 즐기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의열단원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든 조국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 삶의 이 미련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평소 때 굉장히 막 여유롭고 낙천적으로 삶을 즐겼다 그래요. 테니스, 승마, 수영 이런 것들 각종 스포츠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멋진 친구들이었다. 사진 찍기를 아주 좋아했으며 왜? 이 사진이 곧 죽기 전 마지막으로 찍는 영정 사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들의 하나뿐인 목숨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쳤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피를 조국 독립의 재단에 바친 겁니다.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의열단은 일본에게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올 때마다 일본의 중요한 기구들이 날아가 버리고 중요한 일본의 요인들이 암살을 당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 의열단이 온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났다 그래요. 당시 의열단 단장이 나오죠, 김원봉. 일본이 의열단 단장 김원봉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죽이고 싶었느냐. 당시 이 김원봉의 목에 걸려있던 현상금이 당시 돈으로 100만 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 오늘날 돈으로 320억입니다. 320억. 김구 선생님이 200억이었어요. 근데 김원봉은 더 높은 거야. 근데 이런 320억의 현상금을 걸고도 김원봉을 일본은 잡지 못합니다. 김원봉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김원봉 삶의 원칙이 뭐냐면 같은 장소에 4시간 이상 안 머무르는 거야. 항상 4시간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지냈다고 해요. 언제 일본이 잡아올지 모르니까. 자, 이런 의열단의 숭고하고도 거룩한 활동, 독립, 이런 거는 어떤 의의가 있죠? 독립에 대한 희망과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열단의 활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독립운동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열단의 활동은 어떠한 한계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딜교환이 성립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봐봐. 이렇게 하나뿐인 목숨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할 만큼의 애국심을 가지고 또 이런 어려운 의거를 성공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이런 애국심과 능력을 동시에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많을까요? 아니요, 정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초 S급의 희귀한 인재란 말이죠. 근데 이런 소중한 인재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지만 이게 일본에게 상처는 줄 수 있지만 일본을 무너뜨리는 치명상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일본 입장에서는 무너진 건물은 뭐 하면 돼요? 다시 만들면 돼요. 그 죽은 관리는 다시 뽑으면 그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소중한 인재들의 목숨을 넣었지만 일본에게 치명상은 입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폭력 투쟁으로는 일본을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개별적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인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명, 두 명의 폭탄으로 일본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어떻게? 9천 수만 명이 함께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해서 일본을 완전히 힘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조직적인 무장투쟁,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9천 수만 명이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하는 집단이 바로 뭐예요? 아미, 군대잖아요. 즉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활동이 변해요. 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조선혁명 선언에 기반한 무정부주의적인 개별적인 폭력투쟁을 전개했다면 이게 이제 다시 말할게요. 자, 의열단의 활동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의열단은 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신체호의 조선혁명 선언에 기반해서 개별적인 의열투쟁을 진행을 했다면 2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개별적 폭력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활동 방향을 전환합니다. 자,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선 뭐를 양성해야 돼요? 군대를 양성해야죠. 자, 이 군대에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물적 자원 말고 인적 자원. 보통 군대는 크게 지휘관이랑 장교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더 양성하기 어렵고 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건 뭐죠? 바로 지휘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런 지휘관 양성 전문 학교가 있잖아요. 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봐요. 군대에는 여러분 왜 이러죠? 지휘관과 장교가 아니라 지휘관 장교 같은 말이죠. 지휘관이랑 병사 지휘관과 그 지휘관의 지도를 따르는 병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더
기르기 힘든 건 지휘관이라는 거죠. 병사들이야 그냥 인연만 잡아서 굴리면 되지만 지휘관은 전문적인 양성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육군사관학교처럼.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전문 지휘관, 장교를 양성할 만한 시설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의열단원들이 중국이랑 연대를 해서 당시 이 중국 국민당,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판 육군사관학교, 바로 황포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여기 아래 설명 나와 있죠? 황포군관학교. 황푸 발음의 차이고 같은 말입니다. 국민당 정부가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군사학교이다. 그래서 여기에 의열단원들이 입학해서 전문 지휘관으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남의 나라 학교에서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결국 우리 손으로 지휘관을 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한 의열단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손으로 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32년에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열단은 중국 관내에 활동하던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을 한데 모아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자오합작 운동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게 돼요. 이게 바로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민족혁명당 아래에 드디어 우리가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게 돼요. 오랜 준비 끝에 이게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지방에 있는 최초의 한국인 군사조직이에요. 쌤, 최초라니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신의 북로군정성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관내 지방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국이 관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만리장성이라고 했죠. 이 만리장성 바깥쪽이 만리장성 바깥쪽 만주 연해주 지방을 우리가 관외라 부르고요. 이 만리장성 안쪽 중국 본토 화북 강남 이쪽을 이제 우리가 관내라 그래. 이 관내 지방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군사 조직은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열단에 대해 공부를 했고요. 자, 의열단 어떻게 알아야 된다? 일단 뭐부터?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 되었던 신채호가 써준 조선혁명 선언, 이 내용 자체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의열단의 행동 지침, 조선혁명 선언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선혁명 선언에 기반해서 의열단이 20년대 초반에 어떤 개별적인 의열투쟁, 어느 분이 어떤 곳을 공격을 했느냐, 이건 대한제국 말기의 의열활동, 한인애국단의 의열활동과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활동하신 분들과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이 의열단은 개별적인 폭력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20년대 후반부터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위해 군대를 양성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 넘어와서 우리가 한인 애국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이미 배웠어요. 저번 시험 범위이기도 했죠.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일단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이 한인 애국단은 반드시 이 40번 프린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여러분이 연결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자, 한인 애국단 누가 왜 만들었죠? 김구 선생님이 무엇을 위해서?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한인애국단은 누가 무엇을 위해?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임시정부가 왜 침체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 때문이죠? 국민대표회의의 실패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임시정부는 어떤 방법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했죠? 바로 외교론이었죠. 상하이에 근거지를 두고 이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외교론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여기에 반발해서 독립운동가들이 국민대표회의를 열죠.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나왔었죠. 하나는 창조파, 임시정부는 답이 없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자. 창조파, 그리고 임시정부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용물만 바꾸자. 개조파였어요. 이 창조파가 바로 누구였죠? 대표적으로 조선혁명 선언을 써준 무정부주의자,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그리고 개조파는 크게 대표적으로 이동희와 안창호가 있습니다. 자, 이동희와 안창호 어떤 식으로 임시정부를 개조하자 그랬을까? 이동희는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개조하자. 안창호는
실력 양성을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개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 국민대표회의는 실패를 해요. 이러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두루룩 무너지니까 이걸 되살리기 위해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만든 건데,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40번 프린트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고 이게 아닌데요. 자, 국민대표회의가 여러분 열리게 되는 거 방금 이야기했죠. 외교활동의 성과가 없고 이승만이 위임통치청원서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지만 실패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의 변화 과정을 같이 한일애국단과 연결해서 볼게요. 자, 먼저 타임라인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딱 만들어질 때 1차 개헌 때, 이때 임시정부는 어떤 중심제였죠? 네, 대통령 중심제였어요. 처음 만들어질 때는 삼권 분립에 기반한 대통령 중심제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였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이승만이 위임 통치청원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고,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뭐가 열려요?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죠. 23년에. 근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실패하죠. 그죠? 그리고 창조파 교조파가 떠나간단 말이야.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정부를 개편해야겠다 하면서 국민대표회의가 끝나고 누구를 탄핵을 해요? 이승만을 탄핵을 합니다. 너가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으니 당신을 남겨둘 수 없다. 이래서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끝난 이후에 이승만은 탄핵을 당합니다. 그리고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근데 박은식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임시정부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 중심제는 잘못되었다. 왜? 대통령 한 명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몰아주니까 스스로 이런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이 대통령의 권한을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2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건 바로 국무령 중심의 지도체제예요. 국무령이 오늘날의 의원입니다. 의원. 이 국무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각, 정부를 만들고 이 내각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국무령 중심 지도체제, 바로 국무령을 중심으로 한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를 만들자라고 조직을 개편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와 안 와? 안 오죠. 의원 내각제가 뭐 국무령 중심이건 뭐건 나발이건 간에 사람들이 와야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국민대표회의 실패 이후에 임시정부는 사람도 돈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직을 개편하죠. 이젠 국무령 중심이 아니라 국무위원 중심. 더 하부 단위로 쪼갠 거야. 아무나 와주세요. 아무나 오시면 국무위원 시켜드릴게요. 아무나 오셔서 국무위원 하셔가지고 우리랑 함께 이 정부를 이끌어가 봐요. 해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조직의 틀을 바꾸게 됩니다. 이래도 사람들이 와 안 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한인 애국단을 만드신 거야. 이 흐름 이해가죠, 여러분들? 이 국민대표회의의 실패 이후에 이렇게 1차, 2차, 3차 개헌으로 국무령 중심의 지도체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를 해도 안 돼서 결국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한인애국단 어떤 활동을 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진 시기가 좀 중요한데요. 30년대의 시작이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일본이 본격적인 대륙 침략 전쟁에 나설 때입니다. 일본은 왜 전쟁을 했느냐? 이게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당시 경제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아작나요. 일본 경제도 완전히 아작나버립니다. 경제가 아작나면서 물건이 팔리지 않는 거야. 이제 회사들마다 공장들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이 가득가득 쌓여가면서 경제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아도는 물건을 뭐 해야죠? 팔아치워야 경제 위기를 해소할 수 있겠죠.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안 팔린단 말이야,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 다른 나라에게 팔아야 돼. 그죠? 이렇게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디예요? 해외에 상품 판매 시장이 필요해.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팔아치울 수 있는 상품 판매 시장,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식민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가 필요해진 거야. 그럼 이왕이면 이 상품 판매 시장, 식민지는 클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어딜 노려요? 크고 아름다운 식민지 중국어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대륙 침략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맨 먼저 이 만주 지방으로 쳐들어가요. 만주 파변이 터지게 됩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이 전쟁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만주 파변 터지고 나서
당시 32살의 이봉창 의사께서 일본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쿄 시내로 가서 일본 왕이 행차하는 그 마차에 폭탄을 딱 던졌는데 불행하게도 일본 왕이 탄 마차가 아닌 비어있는 다른 마차를 맞추시고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보고서 당시 일본과 전쟁 중이었던 종이 쳤네요. 일본과 전쟁 중이던 이 중국 언론에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여기 자료도 나오죠. 당시 중국 언론에서 이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불행히 겨우 다른 마차에 맞음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자, 이런 중국 언론의 안타깝다는 보도를 빌미로 일본이 미친놈들 우리 왕이 죽을 뻔했는데 이게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보여줄까? 이러고 이걸 명분으로 어디로 쳐들어와요? 이제 만주에 이어서 상하이로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상하이 사변입니다. 여기서도 일본이 이겨요. 일본은 지금 2연승이야. 만주에서도 이기고 상하이에서도 이긴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일본이 이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마침 또 이 전쟁에 이긴 날이 일본 왕의 생일이었거든. 그래서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대대적인 전승 기념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축하 행사를 열게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일본의 난다긴다는 이 전쟁 승리의 주역이 되는 일본의 난다긴다는 장군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일본 민간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요. 누구든 원하면 이 훈코 공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제 일본인들만 참석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단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니까 식사는 제공되지 않은, 도시락은 개인이 지참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대대적인 전승 기념 행사를 여는데 여기에 누가 찾아와요? 당시 24살 초등학교 교사로서 일본어가 굉장히 유창하고 갓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윤봉길 의사께서 찾아옵니다. 검문을 쉽게 통과했어요. 누가 봐도 일본인처럼 보이거든. 언어가 워낙 유창하니까.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냐는 일본 그 경비병 앞에 웃으면서 도시락과 물통을 보여줍니다. 이게 폭탄이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누가 봐도 일본을 사랑하는 젊은 청년처럼 코스프레하면서 덴노웨이카 반자이를 외치면서 이 상하이 훈코 공원 행사장 맨 앞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귀빈 소개 순서입니다. 이번 우리 일본의 위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우리 일본의 장군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할 때 여기에 폭탄을 뽕! 하고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코 공원 의거는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코 공원의 대성공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왔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에 정말 감동을 받아. 지금 일본에게 두 번 깨졌잖아요. 만주에서도 깨지고 상하이에서도 깨지고 했던 이 중국, 우리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보고 엄청난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었겠죠. 그래서 당시 중국을 이끌고 있던 중국 국민당 정부의 리더 장제스가 중국 100만 명의 군대가 못한 일을 단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 너무나 대단한 일이다. 윤봉길이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한인 애국단 소속이랍니다. 그래? 한인 애국단은 뭐하는 애들이야? 임시정부를 이끄는 김구라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랍니다. 그래? 이제부터 임시정부는 우리의 친구다. 이제 우리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 아니,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이 중국 땅에서 활동하는 모든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덕분에 이제 이때부터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와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는,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와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계기가 되는 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일단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지금 어디가 먹혔죠? 상하이가 일본에게 먹혔잖아. 더 이상 이 상하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일본이 윤봉길 의사를 얼마나 증오했냐면요. 윤봉길 의사를 이제 사형을 시킨 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이 시체를 그 중국 전사자들을 모시는 사당의 계단 밑에다 묻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한일애국단을 만든 김구 선생님 목에 200억의 현상금을 걸어. 그래서 일본의 추격을 피해서 이 내륙지방 충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동한 다음에 이제 조직을 재정비를 하게 돼요. 이 충칭으로 이동한 다음에 4차 개헌과 이제 5차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40번 프린트해서 배웠어요. 봅시다. 이게 좀 끊기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여기 이 한인애국단, 그 중에서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성공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중국이
중국 국민당이 우리 독립운동 임시정부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추격을 피해서 충칭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고 충칭으로 이동한 다음에 4차 개헌. 이제 사람도 돈도 충분히 모였어. 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임시정부가 화려하게 부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눈물 나는 짠내 나는 집단 지도체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단일 지도체제로 조직을 바꾸게 됩니다. 당연히 주석은 김구 선생님이고요. 일본과 이제 정면 승부를 벌이기 위한 한국광복군, 이것도 국민당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조후왕의 삼균주의에 기반한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교육에 균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직이 더 커져서 주석 혼자선 통제가 안 되니까 좀 그 아래 주석 밑에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두는 주석 부주석 체제를 마련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이 이봉장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활동, 이 활동 내용 자체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뭐랑 비교하라겠죠? 앞에 봤듯이 대한제국 말기의 의열활동, 의열단의 의열활동이랑 같이 여러분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의열단이랑 한인애국단은 되게 서로 콜라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또 이 한인애국단의 결성과 한인애국단 활동이 미친 영향, 이거는 이 임시정부랑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기 나와있는 자료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51번 프린트에 선생님이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에 관련된 수능, 모의고사 한능검 기출문제를 실어 놓았으니 그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